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은 단 한 세대 만에 세계적 수준의 해군으로 인정받았다. 마크 셰이퍼 주한미해 군사령관. 지난 8일 이임을 한마크 세이퍼 주한미군 해군사령관은 대한민국 해군의 발전 속도와 역량이 진심으로 놀랍다라며 극찬했습니다. 그는 친조부와 외조부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용사의 손자로서 미 해군 특수전 전문가로 한국의 해군사령관에 와서 한국 해군의 놀라운 발전을 직접 봤습니다. 이제 한국 해군은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일 CNN은 대한민국이 만든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을 세계 최고의 군함으로 꼽아 주목받았습니다. CNN은 이들은 아마도 세계 최고의 군함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산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를 보도했습니다. CNN은 한국은 가장 높은 사양과 저렴한 해군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동아시아 지역 제해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해군이 보유 중인 세종대왕함급 이지스 구축함이 중국 해군력에 맞설 비밀병기로 부상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미래 해군의 핵심이라 불리는 새로운 해군 무기에 대한 개발도 엄청난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하나오션은 차세대 구축함을 공개해 주목받았습니다. 적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낮춘 고도의 스텔스 성능을 갖추면서 공격력과 방어력을 높인 첨단 신형 함정 KDDX-5입니다. 길이 145m, 배수량 7,000톤급 구축함 KDDX-S는 스텔스 성능을 강화해 적군이 탐지할 수 없게 만들어 유령전함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유령전함은 보이지 않으면서도 무엇보다 막강한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 포는 포신을 포탑에 수납했다가 유사시 포탑 밖으로 꺼내서 쏘는 팝업 파프업 개념을 넣는데 한 포 뒤에는 한국 형수직발 사체계 KLVS-148세를 장착, 함대 공미사일과 대장미사일 등을 탑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드론이나 무인보트 공격을 탐지 격퇴할 레이저, 무기와 전자광학 추적 체계도 운용합니다. 또한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 부족에 대응하고자 로봇 기술을 적용해 승조원 규모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정찰 또는 공격 임무를 수행할 다양한 무인 무기를 실을 예정입니다. 무인 헬기 2대와 무인 수상정 2대, 무인 잠수정 2대가 탑재되어 위험 강도가 높은 임무를 사람 대신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해상작전을 무인 장비로 수행하는 드론 항모도 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내놓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미래 해군의 핵심이 될 것이라 평가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를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은 무입 수상정 USV 나무인 잠수정 UUV, 무인 항공기후 AV 등을 탑재하고 다니다 이를 출격시킬 수 있는데 HD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에 탄제 가능한 전력은 수직 이착륙형 드론 7대, 수상정, 잠수정 10여 대, 헬기형 항공기 1기 등입니다. 하나오션은 약 16,000톤급으로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내놓았는데 여기에 대형 고정의 드론 6기를 위한 전자식 항공기 발진 시스템 EMALS과 강제착 함장지를 갖춘 대형 활준로 1개를 포함한 활주로 3개를 탑재해 항공모함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해군은 이번 마덱스에서 미래 해양전에 대비해 구축 중인 새로운 전투체계 네이비 시고스트가 어떻게 구현될지를 보여줬습니다. 네이비 시고스트 전투체계는 수상함과 잡수함 등 유인전에 무인 수상 증 USV, 무인 잠수중 UUV, 무인 항공기후 AV, 무인 자율 로봇, 무인 수중 자율기로 탐색제 AUV, 무인 차세대 기로 제거 처리기 EMDW 등 무인 전력이 총합세해 전투를 벌이는 개념입니다. 이 전투체계를 실현하면서 가장 주목받은 장면은 상륙작전이었는데 무인 수상정과 드론 편대가 돌격대로 적 해안의 소형 함정을 격파하고 상륙 병력의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이어 제285 무인 전력 지휘함이 다수의 군집 유령함과 헬기형 무인 항공기를 통제하며 진입했고 마무리는 상륙 기동 헬기와 고속 상륙정 등 유인 전력이 맡았습니다. 이미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거대한 유령함대를 만들고 있는데 한국도 이를 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이 구현하는 유령함대를 완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확장 정책을 견제하려는 가운데 이 틈을 타서 대만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 또한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24일 대만 국방부는 중국 전투기 19대가 대만 주변에서 포착되었으며 이 중 8대가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 접근 수역인 24해리까지 근접했다고 알렸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서 미국에서는 당장 미중 전쟁이 벌어진다면 미국이 불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나 포탄을 만드는 미국의 생산력이 현저히 딸리고 무엇보다 지금 해군력에서도 중국이 미친 듯이 군함을 건조하며 미국을 추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국이 해결책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의 수준 높고 빠르고 가격도 싼 군함 건조 능력을 미국이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2월 미 해군 군함 조달 사업 수장이 한국 조선 3사를 극비리에 방문했습니다. 미 해군 산하 조직인 해군 시스템 사령부 톰 앤더슨 해군 제독은 한국을 찾아 한국 해군 함정 프로그램 정보를 보고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HJ중공업 등 국내 조선업체들을 방문했습니다. 톰 앤더슨 해군 제독은 미 국방부 최대 군사장비 개발과 조달을 책임지고 있기에 그를 한국에 보내 한국 조선 3사를 방문해 건조 능력을 파악하게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조선소를 둘러보고 앤더슨 제독은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조선 성능을 추구한다며 제품과 프로세스에 대해 교육해준 조선소에 감사드리고 상호 이익이 되기를 바라며 후속 계약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미 CNN은 미 해군 수뇌부가 미국 조선소가 중국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며 한국에게 미국 군함 건조를 맡기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맡길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소식에 한국보다 일본이 환호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 조선 시장을 한국과 중국이 90%를 점유하면서 싹쓸이하고 있는데 미국이 만약 군함 건조를 일본에게 맡긴다면 일본의 죽은 조선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일본의 조선업은 몰락해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미국의 군함을 건조하기는커녕 자국의 군함도 건조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 세계 최강의 군력을 보유한 일본은 1980년대 세계 조선 산업을 이끌었지만 최근 기술자가 1만 명 이하로 급감하면서 한국, 중국과 경쟁력 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2023년 한국이 전 세계 발주량의 40%를 수주할 때 일본은 겨우 7.6%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일본의 조선업은 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건조한 배에 품질한 형편없었는데 몇 해 전부터 일본에서 건조한 컨테이너선들이 두동강이 나는 참사가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군함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9년 일본 해상자위대 쿠라마 호위함이 한국의 컨테이너선 카리나스타와 충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통행관제소의 실수로 카리나스타에게 중앙선 침범을 지시했고 건너편에서 오는 쿠라마 호위함과 충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원이 20여 명도 안 되는 상선 카리나스타는 데미지 컨트롤을 잘해서 화재 등 재난 대처를 잘했는데 일본 구축함 쿠라마함은 불에 타며 배 선수 부분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쿠라마함의 내구성은 한국의 상선보다 못했습니다. 또한 쿠라마함은 1991년에도 야마구치현 앞바다에서 소형 유조선과 접촉 사고를 일으켰고 2009년에만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 충돌 사건이 무려 9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첨단 레이더를 장착한 해상자위대 군함들이 왜 충돌하는지 모르겠다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일본의 레이더 기술까지도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미국이 요청하면 하겠다고 하겠지만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군함을 건조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최근 한국 조선업의 놀라운 소식이 일본을 완전히 기죽였다고 했습니다. 지난 25일 HD현대가 사우디와 손을 잡고 선박 엔진 공장을 만들겠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같은 날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인 아미랄 프로젝트를 50억 달러 약 6조 4천억 원 규모를 수주해 역대 7위 규모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HD현대 2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사우디에 선박 엔진 공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선박 엔진 공장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독자 개발해 원천 기술을 보유한 중형 엔진 힘센 엔진을 생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합작 엔진 공장은 사우디 동부 주바일 인근 라스알카이르 지역의 킹살만 조선산업단지 내에 15만이 규모로 설립되는데 이 공장은 2025년부터 본격 가동돼 연간 선박용 대형 엔진 30대, 중형 엔진 235대,
선박용 펌프 160대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미 사우디와 합작해 건설하는 중동 지역 최대 조선소 IMI 조선과 시너지를 기대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IMI 조선소는 상선뿐만 아니라 군함 건조도 추진할 예정인데 현대중공업이 사우디에서도 군함을 건조하며 전 세계 군함 수출 시장에서 더 큰 입지를 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말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한국을 찾아 약 20시간을 머물며 40조 원이 넘는 투자를 해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빈살만은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취소했습니다. 이 노골적인 일본 패싱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우디 빈살만은 한국에게만 거대한 투자를 하며 일본을 당황케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값싸게 배를 건조하며 한국의 조선업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 조선업에서 한국이 중국을 제압하는데 사우디가 큰 역할을 할 것이며 또한 미국이 한국에게 군함 건조를 부탁하는 러브콜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를 통해 군함 수출에서도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군함 건조와 기술력 향상으로 강력한 해군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2일 글로벌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벌 뉴스 네이벌 누즈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중국에 대한 반접근 지역 거부 엔티 액세스 에리어 디나이얼 AEAD 전략 구현을 위해 대함 탄도미사일 ASBM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은 2020년 후반부터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 등장한 한국형 ASBM은 지난해 12월 중국 해군 활동에 대한 견제 방안에 이미 개발된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과 인공위성을 결합한 한국형 대함 탄도미사일 개발 구상을 ADD는 제시했습니다. 합성 개구 레이더 SAR들 장착한 저궤도 정찰 위성과 통신 위성을 여러 개 띄워서 한반도 상공에서 적 군함 동태를 감시하며 위기 발발 시 포착한 적 군함을 탄도미사일로 타격한다는 원리입니다. 탄도미사일은 말 그대로 탄도 즉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미사일로 일단 하늘로 높이 솟구쳤다 떨어지는 비행체입니다. 이런 비행 방식은 최소 에너지로 최대한 멀리 날아가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탄도미사일 개발에서 최우선의 선결과제는 정확도 제고입니다. 탄도 비행 발사체는 똑같은 지점에서 똑같은 에너지로 발사해도 탄착 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군사학에서 풍향, 풍속, 기온, 기압 같은 요인은 발사부터 명중까지 발사체 비행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포탄이나 로켓, 탄도미사일 등 탄도 발사체는 외부 탄도학적 요소를 모두 계산해 사격 재원을 산출하지만 실제 발사체 비행 과정에서 자연 환경을 완벽하게 측정해 사격 재원에 실시간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탄도 비행을 하는 발사체 개발에는 원형 공산 오차, 서큐얼러 에러 프라버빌러티 CEP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원형 공산 오차는 표적에 쏜 발사체의 50%가 명중한 원의 반경을 의미합니다. 가령 10발을 발사했을 때 표적과 가장 가까이 맞은 5발이 이루는 반경이 CEP입니다. CEP가 100엠 나면 탄도미사일을 10발 쐈을 때 표적점에서 반경 100엠 안에 5발이 명중했다는 뜻입니다. CEP는 대체로 비행거리 시간에 비례해 증가하는데 그만큼 사전에 계산하기 어려운 외부 탄도학적 요소가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냉전 시기에 개발된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CEP는 킬로미터 단위에 달할 정도로 크게 벗어났습니다. 소련이 개발한 스커드 미사일 초기형의 경우 CEP가 3km 이상으로 청와대를 겨냥해 발사하면 동대문 근처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탄도미사일로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민간인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탄도미사일의 기본 원리를 찬찬히 살펴보면 ASBM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CEP는 고정된 타깃을 향해 탄도 비행체를 발사할 때 생기는 오차인 반면 ASBM은 움직이는 표적을 맞춰야 합니다. 2000년대 중반 중국이 세계 최초로 사거리 2000에서 2500km에 달하는 항공모함 킬러라고 주장하는 ASBM DF-21D를 내놓았다고. 하지만 정밀성에 대해 효과 있는 이론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실전에서 중국이 DF-21D로 미 항공모함을 맞추기는 힘들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DF-21D가 중국의 자랑처럼 항공모함 킬러가 되려면 실전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전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우선 발사 진지부터 목표물까지 전 구간의 관측 장비,
수천 개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항공모함 조타수가 어느 방향으로 함수를 돌려 몇 노트 속도로 이동할지 알아내야 하는데, 그렇다면 미 항모의 작전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사 위성도 항모의 위치를 계속 추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ASBM 역시 중국 DF-21D처럼 실전에서 위력을 발휘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한국형 ASBM이 노리는 타깃은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움직이는 표적이 아닌 1000킬로미터 범위 내에 있는 고정 또는 이동 표적입니다. 미국이 개발하는 새로운 개념의 ASBM 방식과 같습니다. 미국은 차세대 전술 탄도미사일 PISM, 프리시전 스트라이크 미설에 ASBM 임무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기본형은 사거리 500km, 개량형은 700km 이상인데, 미국이 생각하는 ASBM 개념은 중국과는 다릅니다. 이제까지 알려진 ASBM은 표적을 정확히 맞춰 일격 필사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 ASBM 콘셉트는 적함에 중요한 부위 몇 개만 타격하면 된다는 개념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 개발하는 미사일에는 탄두 하나하나가 폭발력을 가진 자탄 SUBMUNITTION 대신 고강도 금속 막대로 구성되어 있는 얼터네이트 올터넌로 불리는 탄두가 탑재됩니다. 해당 탄두는 높은 고도에서 폭발해 초고속으로 낙하하는 금속 막대들을 표적에 내리꽂는 방식입니다. 강력한 운동 에너지로 전차나 장갑차 상부장갑도 관통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신의 지팡이 로 우리 군이 보유한 현무사의 개념입니다. 이런 특성을 이용해 상대 군함의 핵심 센서를 겨냥하는 것입니다. 항모나 전투함, 이지스함 외부에 설치된 레이더와 통신기기는 그야말로 눈, 귀와 같은 굉장히 복잡한 핵심 장비입니다. 대단히 정밀하게 제작된 만큼 작은 충격에도 쉽게 망가지는데 엄청난 에너지로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금속 막대 몇 개만 명중에 충격을 주면 해당 군함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됩니다. 묵직한 탄두 중량을 갖추면서 ASBM으로서 기가 막힌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한국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에 적용하고자 미국이 기술 개발에 한국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이벌 뉴스는 한국형 AEAD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개발되는 ASBM은 현무 입이 탄도 미사일로 예측하고 사거리는 500km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군 소식통 역시 우리 미사일이 500km 이내에 무엇이든 타격할 수 있다면 중국은 서해에서 움직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산하 사이트인 미사일 스렛에 따르면 현무 입이 미사일 탄두 중량을 500kg로 줄이면 사거리가 800km로 늘어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국 북해 함대와 동해 함대 모두가 한국의 완전한 사정거리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주목하는 것은 미국 PISM의 탄두 중량은 90kg에 불과하지만 사거리 500km급 현무 IV는 1톤이고 사거리 800km급 현무 IV1은 2.5톤에 달합니다. 현무 IV는 발사 지점으로부터 최대 1000km까지 상승한 두 종말 단계에서 마하 10 이상 속도로 표적을 타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사일에 미군 PISM 차세대 전술 탄도미사일 같은 임무를 부여하면 그야말로 어떤 미사일보다 파괴력 있는 가공할 위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받으며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에 경탄해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이 보유한 기술력으로 ASBM, 통합 데이터 링크, 실시간 지상 지휘와 통제, 비용, 효율적인 감시와 통신 위성을 확보하고 서해안에 현무 IV를 대함 견제용으로 배치하면 한국은 유사시 중국 해군 북해함대, 동해함대 주력 전력을 5분 만에 무력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효율있게 구축될 것이라고 네이벌 뉴스는 전망했습니다.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중국의 미사일은 이전의 위협과 달리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는 평가가 새롭게 정립되면서 달라진 방공망에 중국군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이 보유한 미사일 무기체계의 최대 요격 고도는 400km 안팎이기 때문에 현무 IV가 이보다 높은 고도에서 자탄을 떨어뜨리면 요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외기권에서 마하 4호가 아닌 마하 10 속도로 떨어지는 소형 금속 막대는 사실상 막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미사일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한국군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중국 북해함대의 핵심 근거지인 칭다오, 와다레는 충남 태안 반도에서 각각 530km, 470km 떨어져 있고
여차하면 중국 해군력 70%가 집중된 북해 함대와 동해 함대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 군 전략 관계자들의 평가입니다. 한국군이 보유한 현무와 개발하는 ASBM에 중국군이 크게 신경을 쓰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미국조차 모를 정도로 현무 IV를 발표를 했고 북한은 얼마 전 현무 IV가 10톤의 자탄을 넣을 수 있다고 우려했던 것처럼 중국 역시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서태평양에서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 그 승부는 해군력으로 판가름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은 대중국 해양차단 계획 네메시스 NMESIS 구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에 크게 기대하는 것은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함께 이미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보유 중이라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형 아이언돔이나 ASBM의 개발이 완료되면 언제든지 중국의 북해 함대와 동해 함대를 꽉 잡아놓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이 미중 패권 경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한국군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방산업계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K239 천무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놀라운 첫 실전을 치르면서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중동 국가들이 K방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지만 연말이다 보니 추가 주문 소식은 뜸했고 무엇보다 기대했던 폴란드에서의 추가 계약 소식이 쉽사리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15일 폴란드 총선에서 야권연합이 과반을 확보하면서 정권교체가 진행된 것이 가장 큰 불안 요소였습니다. 일부 외신에서는 정권을 잡은 폴란드 야권연합이 친유럽연합 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점을 들어 한국이 맺은 방산 계약도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까지 해 폴란드와의 추가 계약을 기대했던 한국으로서는 불안해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방산에 대해 세계의 관심을 불러 모은 것이 바로 폴란드의 한국 무기 대량 구매였기 때문에 추가 계약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이러다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 4위라는 대한민국의 원대한 목표가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불안을 잠재운 것은 역시 한국의 기술력이었습니다. 폴란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2차 실행 계약을 체결하며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폴란드 제18 기계화 사단에 한국이 수출한 다연장 로켓 천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자국산 옐츠 전술 트럭에 천무 발사대를 결합한 호마르케이가 설원에 배치된 모습을 공개한 것입니다. 폴란드 동부 국경을 책임지고 있는 최전방 부대인 폴란드 제18 기계화 사단에 다연장 로켓 천무를 결합한 호마르케이를 배치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한국에서 구매한 방산 무기를 폴란드가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난 4일 폴란드 군비청과 K9 자주포 등을 추가로 수출하는 3조 4,475억 원 규모의 2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전체 매출액의 52.7%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7월 폴란드 군비청과 K9 672문, 다연장 로켓 천무 288대를 수출하기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8월에 K9 212문, 11월에 천무 218대를 수출하는 1차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요. 이번 계약은 K9의 남은 계약 물량 460문 중 일부인 152문을 금융계약 체결 등을 조건으로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입니다. 작년 7월 기본 계약 따른 2차 실행 계약으로서 무엇보다 폴란드가 정권 교체 이후에도 한국과의 추가 계약 약속을 실행에 옮길 정도로 한국 방산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습니다. 또한 이번 계약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에 K9 및 자주포용 155탄약과 K9의 유지 보수를 위한 종합 군수 지원 패키지 ILS를 공급하고 K9 유지 부품의 현지 생산에도 협력하기로 해 폴란드가 명실상부하게 한국 방산의 유럽 거점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당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등 국내 방산 업체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2차 계약을 맺어 모든 계약을 매듭 지을 계획이었으나 수출입은행이 특정 구매국에 정책 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차면서 계약 협상이 지연돼 왔는데요.
이번 계약은 지난달 국내 5대 시중은행이 국내 방산업계에 공동대출을 통한 금융 지원을 결정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폴란드 현지에서 한국에서 구매한 KE 흑표를 주축으로 하는 신규 부대가 창설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폴란드가 8기계화 사단을 창설하면서 KE 전차 전진 배치한 데 이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인 벨라루스 접경 지역에 타르타예보 제1보병사단 예하에 KE 전차 대대를 창설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시스템이 KE 전차 180대의 사격 통제 시스템을 공급한다는 희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2,574억 원입니다. 폴란드에 수출하는 KE 전차는 현재 국내에 전력화된 전차와 동일한 사양으로 긴급 공급하는 1차 사업과 폴란드가 원하는 사양으로 개량 공급하는 2차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진행된 수출 계약건은 1차 사업에 해당합니다. 전차의 두뇌로 불리는 사격 통제 시스템은 사격 통제 컴퓨터 포수 및 전차장 조준경 열상 잔망경 레이저 경고 장치 등으로 구성되는데 사격 통제 컴퓨터는 포탑 내부의 주변 장치들과 연동해 포탑과 조준경을 제어하고 탄도 계산과 자동 추적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폴란드의 정권 교체로 한국과 폴란드가 추진해온 대규모 방산 프로젝트에 빨간 불이 켜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했지만 한국과 방산 협력을 추진해온 폴란드 국방장관은 무력을 동반한 주장만이 푸틴을 설득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무기 공급 계약을 이행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지상군을 만들기 위해 정해진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과의 군비 확장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시 폴란드로의 방산 무기 수출이 활기를 띠게 된 가운데 방산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유난히 추운 이번 겨울 혹한에도 강한 면모를 보이는 천물을 탑재한 호마르 K가 설원에 배치된 모습을 공개함으로써 K239 천무에 대해 안 그래도 관심이 많은 노르웨이를 자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 전문가들은 노르웨이는 늦어도 내년 초 장거리 다연장 로켓에 대한 구매 제한 입찰을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노르웨이 최대 방산 기업인 콩스버그가 천무에 자국산 NSM 미사일을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NSM은 아움 속의 지대지 미사일인데요. 통상적으로 다연장 로켓은 해상 사격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난 5월 필리핀 실탄 사격 훈련장에서 하이마스가 해상 사격 표적을 향해 발사한 6발의 로켓이 모두 빗나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천무는 주로 해상에서 사격 연습을 해왔습니다. 국내에 천무와 같은 다연장 로켓을 시험해볼 사격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해상 사격에서 연습을 해온 천무는 노르웨이에게는 꼭 필요한 무기입니다. 노르웨이는 러시아와 맞댄 지상 국경이 기껏해야 200km도 안 되지만 해안선의 길이는 이보다 몇 배나 길기 때문에 사실상 전차보다 너무나 긴 해안선을 방어해줄 강력한 화력, 즉 다연장 로켓에 대한 관심이 더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가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방산 무기를 예정대로 구매하기로 한 것은 노르웨이에게도 적지 않은 자극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폴란드와 노르웨이에서의 추가 계약을 기다리면서 한화는 K9 자주포로 중동 특수 또한 노리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연말에는 이집트를, 내년 초에는 사우디의 방산 전시회에 진출해 중동 시장을 정조준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 300이 규모의 대형 전시관을 개설해 K9 자주포 및 K10 탄약 운반차 등으로 구성된 자주포 패키지와 미래형 보병 전투장갑차 IFV인 레드백, 그리고 전술형 유도탄 천검, 다련장 로켓 천무 등 한국이 자랑하는 K방산을 선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탄약포탄 수요가 증가를 고려해 155포탄 모듈화 장약도 전시했는데요. 특히 이집트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경전투기 FA-50 수출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고 사우디도 대공 방어체계 등 수출 논의가 진행 중이라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방산업계의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이집트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강한 국방력을 가진 나라로 평가되며 세계적인 무기 수입국인데요.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7월 글로벌 4대 방산 수출국 도약 과제 보고서를 펴내면서 인도,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국내 방산 기업들이 진출해야 할 신시장으로 이집트를 꼽은 바 있습니다. 한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 BAE 시스템즈와 1,759억 원 규모로
나토 회원국이 사용하는 155포탄의 모듈화 장약 공급 계약을 체결해 유럽 시장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통 모양으로 모듈화된 추진 장약인 MCS는 탄두 뒤에 장전돼 탄두를 정해진 사거리에 맞춰 포심 밖으로 날려보내는 핵심 탄약 구성품인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NATO 표준 155포탄에 적용되는 장약을 처음으로 수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것은 한화가 영국의 글로벌 톱티어 방산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최근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위기로 수요가 급증하는 155포탄의 장약 공급을 계기로 자유진영 우방국인 영국과 방산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한화는 유럽의 지정학적인 위기로 인해 NATO 회원국을 중심으로 155포탄의 모듈화 장약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해 2019년부터 선제적으로 NATO의 사거리 기준을 충족하는 장약 개발에 나서 올해 초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한화가 수출하는 수출형 MCS는 자동장전 포탑을 탑재하는 자주포의 자동공급 기계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외부 탄피의 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한화는 현재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 중인 영국의 자주포 획득 사업 모벌 파이어즈 플랫폼 MFP에 한화가 밀고 있는 K9A가 선정되면 MCS도 동시에 공급해 패키지 형태의 수출도 가능해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MOU를 통해 향후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NATO, 유럽연합 EU 국가들의 포병 수요에 따라 천무의 추가 수출도 적극 추진하겠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MSPO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2차 수출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G와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케이 제조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폴란드에 납품한 천무에 KTSSME를 달아서 사거리 300km로 늘렸다는 것도 놀라운데 한국은 지금 이보다 더한 것을 개발하고 있다고 해서 폴란드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천무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가 생산하는 122 로켓을 천무에 적용하기 위한 공동 개발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호마르케이가 기존의 사거리 290km의 장사거리탄, 80km의 239 유도탄과 함께 3종탄을 확보하면 폴란드 군의 현지화 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한화는 천무 1111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폴란드는 물론 천무 도입을 노리는 국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천무이는 기존의 천무보다 대구경인 300에서 400구경 200에서 400km 사거리에 무유도 위성 GPS 유도 관성 유도 등 정밀도가 높고 다양한 탄종을 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천무이는 기존의 8X8 천무 차량에 300에서 400 대구경 로켓탄 2연장 포드 X24발 발사대 플랫폼을 얹고 여기에 확산탄과 정밀 유도탄, 지하침 투갱도 파괴탄, 활주로 파괴탄, 비핵 EMP탄, 열압력탄, 정전탄탄 소섬유탄, 지뢰살포탄, 선전탄 등 다양한 탄종을 개발해서 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천무이 베이스 차량에다 현무이 시용의 10X10 차량으로 발사탄을 8연장으로 늘린 이 연장 포드 X4 버전의 천무C가 있습니다. 천무3는 발사탄을 천무이의 2배로 늘려 동시에 8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2발의 KTSSME를 쓸 수 있는 천무를 도입한 폴란드도 앞으로 동시에 4발, 8발로 쓸 수 있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은 이를 유지보순뿐만 아니라 빠르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K9 차체에 레드백 기술을 장착한 보병 전투장갑차 700대를 도입한다고 하고 여기에 현대로템과 함께 차륜형 장갑차 1000대까지 생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한국산 장갑차로 무장한 기갑군단을 만들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번 방위 전시회에서 이 장갑차에 달 엄청난 무기를 둘러보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폴란드 라즈문드 안제 이착 총참모장, 스위보미르 치오츠키 군비정책국장 등은 이번 전시회에서 한화 전시장을 찾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체계 개발이 진행 중인 미래형 국방로봇인 무인수색 차량에 지대지 유도 미사일인 청검을 탑재한 무기체계를 둘러봤습니다. 무인수색 차량에 청검을 달았다는 것이 크게 주목받았는데 국경선이 긴 유럽의 지형을 고려해 인력 배치가 어려운 지역에서 병사를 대신해 수색 정찰 경계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찰 자산이 적 전차의 위치 정보를 전달하면
운영자는 무인 수색 차량을 조종해 천검 사거리 8km 내 적을 타격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작전 거리도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천검은 이 무인 수색 차량뿐만 아니라 지금 폴란드가 대량으로 도입하겠다는 장갑차에 장착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에 지금 이 무기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검은 전차 킬러라 불리는 유도 미사일로 소형 무장 헬기에서 전차를 파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대지 유도탄입니다. 공대지 미사일로 최대 8km를 날아가고 관통력도 1.4m 달할 정도로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검은 하늘의 검이라는 뜻으로 영문으로는 탱크 저격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세계 최고라 불리는 미국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전량 수입해서 써왔지만 이제 우리 기술로 8년여에 걸쳐 헬파이어보다 뛰어난 미사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개발한 방사청 관계자는 헬기용 공대지 유도탄의 대명사인 헬파이어와 비교하면 유도 능력은 천검이 더 뛰어나고 관통력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천검은 헬파이어 이 미사일보다 유도 능력과 명중률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무엇보다 유사 무기체계 최초로 인공지능 AI 알고리즘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80만 프레임 이상의 표적 영상 딥러닝을 통해 유사 시 운용자 개입 없이 고정 표적을 자동으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 천검은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상을 모두 활용하는 이중 모드 탐색기를 탑재해 탐지 성능을 높였고 유선 데이터 링크를 적용해 비가 시선에서도 발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발사 후에도 유선 데이터 링크를 통해 표적을 지정할 수 있는 발사 후 재지정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헬파이어는 레이저 방식으로 평지에서는 적의 전차를 탐지해 발사가 가능하지만 한국같이 험한 지형의 산악 지역에서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천검은 이것까지 가능하게 만들어 명중률과 운용자 생존 가능성은 높이면서 운용 시간은 단축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엄청난 미사일은 원래 헬기에서 전차를 잡는 공대지로 만들어졌지만 지난해부터 한국은 장갑차에서도 쓸 수 있는 지대지 미사일로 개조해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방과학연구소는 안흥시험장에서 천검 개량형 지대지 미사일로 K-21 장갑차에서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K-21 천검 체계를 만들어냈는데 K-21 장갑차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레드백 장갑차에도 천검을 달아 위력을 배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는 1000대의 K 전차와 함께 레드백을 기반으로 만드는 700대의 장갑차를 배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적국의 전차 킬러라 불리는 천검을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 무서운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기아의 소형 전술 차량 K151을 주문하고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 형궁을 달 것이라고 했는데 천검은 형궁보다 몇 배의 위력을 자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궁은 최대 사거리가 5km이지만 천검은 이보다 3배가 넘는 8km의 거리까지 타격이 가능하고 더 정확하고 더 강력한 파괴력으로 적의 전차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거리가 3배가 더 넘는다는 것도 큰 차이가 있지만 무엇보다 유선 데이터 링크로 직선으로 나가는 무선 전파가 단절될 수 있는 산막 지형에서 안정적으로 영상을 송수신해 적의 전차를 파괴하고 운영자가 개입할 수 있기에 정확도나 전술적인 사용 범위 자체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천검 사격에 참석했던 김진수 수석시험 비행 조종사는 데이터 링크로 외부의 무인기나 지상부대에서 정보를 받고 산 뒤에서 미사일을 쏘면 된다. 표적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영상이나 광학 시스템으로 카메라를 보면서 따라 들어가니 가까워질수록 표적이 선명해진다. 표적을 놓치기가 더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사용자가 표적으로 포착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으로 고정된 표적을 자동으로 포착하는 것은 형궁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매우 첨단화된 방식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라 불리는 미국의 헬파이어이도 이 같은 방식에 놀라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형궁은 소형 전술 차량에도 탑재가 가능하고 전술적 환경에 따라 개인 휴대용도 가능하기에 천검과 형궁은 전술적인 목적에 따라서 각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대지를 지대지로 개량한 천검 미사일 실험을 할 때 폴란드와 함께 이미 형궁의 위력을 체험한 중동의 사우디, UAE가 현장에서 보았고 이 현장에는 노르웨이, 스웨덴, 이집트, 필리핀 등의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이 천검을 단 장갑차가 폴란드에 대량 수출된다면 앞으로 형궁대 전차 미사일에 더해 천검도 수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형궁을 단소형 전술 차량 K151도 400대를 구입할 것이라고 했는데
K전차 1000대 함께 운용되는 폴란드형 중형 장갑차 700대와 소형 전술 차량 400대가 청검과 형공으로 적의 전차를 먼저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K전차가 빠른 기동력과 무장에 비해서 측면 장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렇게 장갑차와 소형 전술 차량이 함께 운용되면서 더욱 공격적으로 전진이 가능하고 상대 전차의 공격 기회를 완전히 차단해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미사일 주권을 외치며 미사일 개발에 모든 것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한국산 미사일은 우리 영토를 든든히 지키며 세계 최고라 불릴 정도의 수준으로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